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우리 조선일보 방가들의 엽기적인 폐륜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5번 5차 방송을 했고 오늘 6차 방송인데 2021년도의 첫 번째 방송입니다. 우리 방룡은 방씨 일가에서 처제가 참혹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우리 김영수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어때 새해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잘 보냈습니다. 예, 이 2021년도를 맞이해서 이런 방씨 일가에 대한 이런 우리가 지금 응징 폭로 방송을 해왔는데 어떻게 새해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새해에는 예.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 왜냐면은 이 악이라는 거가 사람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이런 존재들은 빛 가운데를 끄집어내면은 금방 사그러지기 마련이에요. 예. 저는 그분들이 그동안에 몇십 년 한국의 권세와 힘과 권력과 이런 것을 독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허물어질 때가 된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신년사에서 조선일보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른 말을 해가지고 중심을 잡아왔다 이런 신년사를 했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그게 저는 좀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영훈 사장의 신년사 보셨습니까? 네, 좀 봤는데 예,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할 얘기랑 예, 그런 신년사랑 다 관련이 있는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 방상훈 회장의 그런 신년사 같은 거가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것인가? 초심 선생님께서는 조금 전에 약간 가증스럽다, 예, 예, 이런 말씀만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일어난 그 여러 끔찍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년 초에 사실은 기쁘고 즐거운 얘기만 해야 될 텐데 최근에 양천구에서 그런 끔찍한 어린이 학대 사건도 있었고 해서 예, 그래서 약간 제가 제 주위에서 굉장히 가깝게 겪었던 끔찍한 사건과도 연상이 되고 관련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약간 저는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느냐, 그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왜곡, 조작, 거짓 또 그런 그거를 일삼는 언론기관들이 왜 그런 끔찍한 사건에 그냥 간접적인 멀리 있는 원인이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제가 오늘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양천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네. 연초에 대한민국을 아주 충격을 준 그런 사건인데 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아주 너무 학문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말이죠. 굉장히 학대받는 아동들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학대받는 애들이 많고 그 중에서 저렇게 처참한 살인사건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학대받는 아이들이 많은, 거기에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극소수고 또 거기서 실제로 저렇게 다 발각이 돼가지고 처벌받는 거는 더 극소수죠. 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생님 저는 이 사회에 악이라는 거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드러난 거예요. 그냥 그 범인들 생각에는 진짜로 운이 나빠서 드러난 것뿐이지 실제로 악한 일은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독일 전범 아이히만이라는 전범 그 재판 과정을 그 이스라엘 학자가 이게 유심히 쳐다보는 쓴 책인데 악이라는 거는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인간 그 속에는 내지 않은 악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은 악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담담하게 적어간 책인데 그 제가 이따가 제가 왜 그런 악마성을 가진 사람들 또 인간의 속에 내재한 그런 악마적인 그런 성품들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조작 언론 때문에 더 그런 것이 더 발현이 되고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사실 어떤 말씀 드리자면 뭐 경찰서장께서 직위가 해제되셨다. 또 그 부모가 엄벌에 처한다. 그런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말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우리 저 동서 그 박영훈 씨 일가만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전에 대한 자신감이라 그럴까요? 그러면은 극도로 잔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번에 양천구 사건에는 아이가 고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맘대로 해버리는 거죠.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차곡차곡 말씀드릴 때 일단 그 언론기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진실을 호도하고 조작하는 그런 언론기관이 있잖아요. 그럼 사회에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리고 언론기관처럼 다른 사람은 수동적이고 자기들이 정보를 갖다 계속 투입할 수 있다. 정보를 거기다 뿌려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반박하는 목소리는 작고 또 자기들을 비평하는 소리,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잠시 화내다 말고 뭉치지도 않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곧 잊어먹을 거야. 아마 금방 잊어먹을 거야. 이런 자신감 때문에. 그리고 이번 신년사 같은 것도 지금 사실 뻔뻔한 얘기죠. 자기들이 무슨 버팀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버팀목이 되었다는 그래서 그 초심 선생님 그 신년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또 양심이 있는지 뭐에 버팀목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야. 그냥 버팀목이 됐다 그러는데 저는 엄청난 악의 버팀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오늘은 이런 진짜 끔찍한 악들이 벌어질 적에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런 뭔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언론이 책임이 크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 언론의 책임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양천구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는 말입니다.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정보를 뿌려대는 그런 통로, 그러니까 언론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또 언론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세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언론기관,
목사님, 또 대학 총장. 요새도 뭐, 그 얼마 전에 모 대학 총장이 얼마나 웃기는 일을 했습니까? 자기는 학력의 통째로 위조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모 장관님의 따님이 그 흠을 갖다 자기가 또 묘하게 잡아가지고 대학 총장 이런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저질러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말투나 얼마나 말솜씨가 뛰어나고 글을 잘 쓰고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악마성, 그 내재하는 악마성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제가 아까 왜 신년사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아주 교묘하게 잘하는 겁니까? 누가 얼마나 또 글 잘 쓰는 거기 기자가 써줬겠죠. 그걸 읽은 거겠죠. 그러면은 그런 아주 그냥 굉장히 교묘한, 굉장히 고도의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내재하는 악마성을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언론기관들이 참 뻔뻔하고 가증스럽게 하는 말들 그런 거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이런 양천구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사건 이런 거 표리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박용훈 씨 집에 제 처자에 관해서 그런 처참한 일이 일어난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필연적인 사건이라고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신년사 이걸 봤을 때 대한민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키고 저렇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가 있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조선 방가들의 엽기적인 폐륜 행위 이것도 알고 있을 텐데 조금의 부끄러움이라 있으면 조선일보가 그동안 잘못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잘못된 걸 바로잡아온 이런 식의 그 신년사를 봤을 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박용훈 기가 막히죠. 박용훈 그 자기 동생이 저지른 일 뻔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방상훈 알죠. 사장도. 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제가 그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나가서 방상훈 회장께 직접 제가 경고도 드리고 그랬는데 경고했죠. 근데 제 처제가 죽은 그 과정에 방상훈 씨네 가족이 굉장히 밀접하게 깊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런 죄를 저지르고 또 저 같으면은 한국에 안 살겠어요. 저 같으면은. 근데 막 해가지고 한국을 자기는 할 소리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할 소리가 아니죠. 잠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덤덤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너무 참혹해가지고 사실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 처자 같은 경우에는 배에 칼 맞은 상처가 있었죠. 예. 거기다가 손가락이 부러져 있었죠. 예. 거기다가 뒤에 도끼 맞은 상흔이 있었죠. 여기 두 개가 있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온 그 사진으로 남아 있는 거는 온 몸에 그 멍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있었죠. 아니 지금 그 양천구에 있었던 그 끔찍한 어린이 사건은 그래도 그 남편 되는 사람은 뭐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뭐 있겠느냐 그런데 할 말을 해왔다고 하니까는 정말 기가 차죠. 할 말은 죄송합니다지. 난 그런 분들 죄송합니다란 말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처음에 그 사람들 와서 사과하기를 기대했지만은 이제는 막 그 사람 사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과가 진실로 믿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좀 너무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계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세다. 너네는 약하다. 나는 세다. 너는 약하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 신년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줄 거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의 예, 양심에 꺼리낀 부끄러움 같은 건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사람이 나쁜 일만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변화가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 동양사회,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가 묘한 문제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동양사회 같은, 서양은 좀 약해요. 동양사회는 말입니다. 명함을 굉장히 중시해요. 명함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양에 비해서 내가 박사입니다. 그럼 존경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은 분에 넘치는 존경을 받을 때가 많은데, 존경해주고, 또 대학 정자입니다. 그럼 존경해주고, 목사입니다. 그럼 무조건 존경해주고, 언론사십니다. 그럼 존경해주고, 그런 거가 동양이 심하고, 동양 중에서 한국이 특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존경을 해주는 그런 직종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던져주는 존경을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니,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제가 좋게 말해서 무조건적으로 존경해준다 그러는데, 멍청한 일도 많죠. 멍청한 일. 예를 들어서, 검찰.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검찰이 어떤 나쁜 일을 했나? 또 검찰총장이 어떤 막가파이를 했나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검찰 법을 따지는 사람들이지 그 검찰을 밖에 검찰에다 제재를 간다 그러면 그 법치주의를 해치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논리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 동양 사회가 그런 면이 있고 한국 사회가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대학 총장이다. 그럼 와, 대학 총장이 거짓말을 하겠나? 황당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해방돼서 몇 년 지나면 벌써 이제 80년이 예, 되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80년 동안에 이 한국 사회에 내가 어떤 직종에 가고 어떤 방법을 통하고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겁을 먹고 이런 그 메커니즘이 제가 보기에는 30년, 40년 정도 전에 이미 그 메커니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조선일보만 하더라도 뭐 경찰관한테 몇십 년째 상을 준다든가 법조계 장학금을 갖다가 몇십 년째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 사회에 딱 그 거미줄처럼 그 망을 형성하는 그런 꾀를 안 거예요. 40년, 50년 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전해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초심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거가 저는 제가 이 사람들하고 싸워보는 거가 한국 사회에 뭐 조그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하고 싸운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홧김에 그냥 구호를 외치고 뭐 데모를 하고 그랬지. 너 이 문제는 내가 끝까지 파헤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세 막막하잖아. 한국에 또 사건이 얼마나 많이 터져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인정에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잊어먹어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뭐 끔찍한 그 양천구 그 어린이 박해 사건도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지나보세요.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저는 한번 상시적으로 끝까지 이 박용훈 일가의 엽기적인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고 끝까지 응징하려고 제가 이런 결심을 했는데 예. 제가 하는 일이 한국 사회에 조그만 의미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예.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딱 가슴에 와닿는 얘기야. 팩트 체크 없이 존중한다.
네. 전에는 서울대만 나왔으면 야 이거 뭐 머리 좋고 대단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아는데 요즘에는 웃기는 많이 일이죠. 변했죠. 서울대 나오니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서울대 출신들이 많더라. 아니, 이런 얘기 그리고 하지 선생님, 않아요. 이런 게 있어요. 예.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일단 다 존경을 막 해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 우리 서울대 나온 사람은 아, 뭐 서울대도 안 나온 게 이러면서 내가 서울대 나왔다는 걸 갖다가 아니 제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가서 박사라 그럼 날 존경해 줄 것 같으니까 아 뭐 여기도 박사도 이런 데 옵니까? 이러면서 그런 말을 끄집어낸 것처럼 서울대 나왔다. 뭐 박사다. 뭐 이런 걸 갖다 끄집어내고 또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뭐 서울대 동창회 어디 직장 가면 서울대 동창회 뭉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 웃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제가 교수님 뭐 이 사회에 웃기는 그 소위 말해서 상류층과 돈 있는 사람들, 권력층 사람들 웃기는 얘기 말씀 또 드릴게요. 하버드 대학교라 그러면 좋은 대학교잖아요, 그죠? 예, 예. 하버드 대학교 그 동창회가 있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 동창회는 하버드 제대로 안 나고 이상하게 들어와서 이상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동창회를 회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하버드 공부 잘해가지고 나오고 그런 사람은 그런데 안 가요. 이제 자기 연구하고 그러느라고 바쁘지. 근데 하버드 동창회, 뭐 한국 동문회 이래가지고 뭐 외국에서 또 하버드 온 사람 초청하고 파티를 하고 야단을 지어서 그 실제로 그 하버드 있을 때 보면 다 웃기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학교 잘하고 다 하더라고요. 저 서울대 나왔지만은 요새 서울대 나왔다고 막 그 의시되고 뭐 한 사람 중 서울대 다닐 때 보면 다 공부도 잘 못하고 이상한 것들이었어요. 이, 서울대 그 출신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도 모르겠네, 박사님. 자, 봐요? 예. 뭐, 다 이상했다고 그러니까. 일부 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고 일부였겠죠라고 제가 그럼 저 토를 달게요. 그러면 명예훼손 고소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서울대학교 나왔으면은 뭐 연구를 잘한다거나 뭐 학문적으로 뭐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회를 위해서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세력 집단으로 세력 형성을 하냐고요. 그게 난 참 웃기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서울대 나온 자기 자신들이 먹고 사는 데는 남보다 좀 훨씬 더, 어, 좀 뭔가, 그렇잖아요. 좀, 아니 많은 더 것들을 얻을 다른 수 있죠. 사람보다 더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까 말씀 중에 네. 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서 악행을 저지른다. 거기에다가 그럼요. 예. 폐륜적인 그런 행위를 한 방가들을 꼭 응징을 해서 처벌을 받게 하겠다. 네. 이번 조선일보 우리가 응징이 성공된다면 어떤 사회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한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제가 이번에 제가 초심 선생님하고 저하고 결심을 한 거가 우리 이번 건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이번에 제가 방영훈 씨 댁을 응징을 하면서 법도 몇 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도. 예를 들어서 사실 적시를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법이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법 바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법을 더 바꿔야 되냐면요. 그 방시 일가도 제 처제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뒤로 그 주위 사람들 목격자 이런 사람들한테 뭐 진짜 기업형으로 협박과 진짜 뭐 자기네 말로는 관리를 했죠. 이런 거 처벌 받아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증인 협박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엄중히 처벌을 받아요. 사실은 선생님 왜 영장 구속 적부 심사 있잖아요. 예. 영장 구속 적부 심사라는 게 우리나라 이상하게 돼가지고 판사들이 그냥 돈 있어 석방 돈 없어 구속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게 뭐냐 다른 나라는 다른가요? 다른 나라는 구속할까 말까 딱 뭐가 제일 큰 기준이냐면요. 너 증거인멸에 너 예를 들어서 증인 협박해 무조건 구속이에요. 아, 그게 제일 큰 그거요. 그러니까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두 개야. 너 증거인멸해? 너 도망갈 거야? 그걸로 하는데 뭐 아이 뭐 저 방영훈 씨네 이런 애들은 외국 영주권들 다 있고 거기 외국에 재산 있고 증인 협박하고 이게 사실은 외국 같으면요 그냥 즉각 구속으로 시작하는 그 사건이죠. 아, 바로 근데 구속시키나요? 이 친구들은 자기들 감히 누가 나를 구속한 생각이 있죠. 거기다가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재판 걸어가지고 입을 닫게 할 수 있죠. 또 그 증인들 협박해가지고 다 있다 할 수 있죠. 제가 사실 지난 4년 동안에 지금 증인을 한 40명 모았거든요. 50명 뭐 예, 50명 예. 40명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초심 선생님한테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제가 이번에 싸우면서 또 고치고 싶은 법이 뭐가 있냐면요. 왜 내부 고발자 있죠? 내부 예, 고발자. 내부 걸자. 네, 내부 고발자 보호해야 된다는 법 그건 있긴 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더 강화를 해서 예, 더 내부 보호를 해야 된다.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도 필요하지만은 분명히 고발을 해야 되는데 입을 닫은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처벌해야 돼요. 뭐 범죄 은닉지 뭐 이런 거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우리 처제 같은 경우에 엄청난 그 학대하는 걸 갖다가 봤어요. 그런데 증언을 안 했어요. 처벌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지금 방영훈 씨 주위에 제가 내가 지금 말하면 누군지 자기는 알 거예요. 두 명 있어요. 그 소위 말해서 증인들 관리한 사람, 또 목격자 협박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들 고발해요. 그러니까는 예. 그 증인 협박하고 이런 거 고발하고 이런 걸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방영훈 씨네를 응징하면서 그거 법도 이번에 고쳐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말이죠. 예, 예. 주위 사람들 뭐 이렇게 입주 심해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겁을 먹고 말 안 하는 거 이해는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벌받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잔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양천구 끔찍한 그 어린이 학대 사건도 가령 유치원 보모나 소아과 의사나가 신고를 안 하면은 처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를 드러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방영훈 씨나 이런 권력형 권력형 엽기 행위를 저지를 적에 저는 제 처제를 갖다가 학대하고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력형 엽기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권력형 이런 엽기 사건에 분명히 봤는데도 말을 안 해. 그리고 협박받았다고 해서 말을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부자 고발도 보호해야 되지만은 분명히 신고하고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안 여는 사람 또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관련해가지고 목격자들 4년 동안 제가 진술을 받아내고 증거를 모집하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입 싹 닫고 저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제가 얼마나 진짜 섭섭하고 제가 참 진짜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원망이 왔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는 이런데 입을 닫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제가 작은 그런 걸 갖다가 제가 국회의원들이나 또 이런 여러 과정을 들어서 청원도 들여가지고 그런 법률 환경도 제가 한번 좀 바꿔보고 싶어요.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이거 방시 응징이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공을 이루면 그 후속 조치로 우리가 이거 방가 응징에 지금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어려운 점들은 좀 법도 좀 만들어 보자 이거 제안을 네. 좀 했으면 네. 좋겠고요. 예,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거 세잖아요. 올해 계속 이런 방가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가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말과 행동도 다르고 또 자기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돈도 있고 뭐 아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대통령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이래가지고는 전혀 우선 적을 제압하려면 적이 좀 겁을 먹어야 되는데 전혀 겁을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쟤네들이 좀 겁을 먹게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박사님은
저런 그 방가들이 좀 겁을 먹고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 떨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전략적인 방법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혹시? 전 나름 뭐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는 이 친구들 어, 캐나다에서 일단 그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겠어요. 예, 첫째, 그거. 두 번째, 나 이 사람들 비자금 문제를 내가 반드시 터뜨리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자료 많이 모았어요. 전 비자금 터뜨리면은 전 미국 IRS에도 고발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아, 제가 뭐, 저 사람이 과연 할까 안 할까, 그 염려하지 마시고, 잠깐, 제가 지금 여러 개를 한꺼번에 터뜨리려고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데, 난 그 저 사람들 비자금 문제 IRS에도 고발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재산 움직이는 관계에서 뭐, 증여세 뭐 이런 거 살짝한 거, 저거 다 문제 삼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자기네를 응징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상시적인 조직이 큰 조직이 있어야 돼요. 좀, 제가 예, 그래가지고 내가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고 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가, 자, 방시집 딱 이 이슈를 나는 계속해서 문제지 삼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계속 고발하고 계속 비난을 하고 하는 그런 조직이 상당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겁을 안 내요. 왜냐면은 뭐 사는 금방 잊어먹을 텐데 뭐 일주만 지나가 다 잊어먹을 텐데. 근데 그런 상식적 그리고 이건 사실은 저 조심 선생님 같은 분처럼 계속해서 응징 방송을 하고 응징 취재를 하고 계속 농성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팀. 또 저처럼 법률적으로 또 이런 사회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응징을 해야 되는 이런 팀이 합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이런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 분하다, 마음을 응원하다 이러지 말고 조직적으로 합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조직을 갖다가 상시적으로 만들고 또 여러 조직과 연결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쌓여진 적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일반 민중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도 저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뭐 저만 하더라도 사회에서 특히만 받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싸운다 이런 그런 개념 자체가 없죠. 저만 해도 뭐 특히만 받아온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진짜 늦지막히 철이 들어서 그런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선생님께서 좀 코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 지금 매 시간마다 뜻밖에도 제가 해야 할 조직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분노를 조직화해라. 이건 제가 해야 될 네, 얘기인데 네, 제가 하기 전에 먼저 박사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어떤 그 과거에 없던 이 방가 싸움에서는 과거에 없던 어떤 조직화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될지는 네, 모르겠는데 네, 새로운 그 조직화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네, 새로운 그런 조직도 좀 한번 만들면 좋겠어요. 네. 그 조직도 만들고 제가 이제 행사도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예, 무슨 아주 뭐, 좋은 네, 생각이시죠. 네. 행사도 예를 들어서 뭐 항의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뭐 거북이 마라톤 대회 그런 것도 제가 정기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뭐 그래서 그래서 약간 제가 이 사람들이 왜 계속 악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 메커니즘을 굉장히 잘 알아요. 너희들이 왜 자신감 있는가 저는 알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깨는 방법을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내부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아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내부자 정보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처럼 민중의 편에 서서 약자의 편에서 싸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를 코칭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그냥 왜 내부자 중에서 혼자서 괜히 슬쩍 삐껴가지고 좀 항의하다 뭐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제가 싸우고 투쟁하고 하는 거가 의미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선생님이나 우리 그 서울의 소리 팀들 그리고 우리 같이 분노하는 그런 팀들이
모이고 지혜를 모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싸움을 좀 항시적으로 이기는 싸움을 계속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조선 불패, 뭐 조선 불패 그런 신화 웃기지 마. 조선 불패 무슨 개뿔 불패야. 그렇게 하면 시원하게 깨부시는 2021년이 그런 일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조선 방가들의 이런 응징이 성공하게 된다면 어떤 그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정말 대단할 겁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가진 것들, 권력이나 돈과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좀 잘못이 있어도 뭐 돈으로 또 권력으로 이렇게 덮어왔는데 우리가 조선일보 방가 응징에 성공한다는 건 이 사회 하나의 획을 긋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혹시 김영수 박사님이 이거 하다가 잘 안 되면 포기할까 봐 많은 걱정을 하고 저는 이거 제가 올해 70이 됐는데 아니 뭐 한 100살까지라도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안 되면은 이런 아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게 아주 100살까지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그 이미란 씨나 지금 양천의 어린이들 이런 억울한 죽음들, 이런 죽음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이 사회적인 어떤 경종을 울리고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사실은 조선 방가의 폐륜적인 행위는 지금 처벌도 제대로 받지도 안 하고 덮어가고 있잖아요. 뭐 일부 그러니까요. MBC도 보도를 하고 뉴스공장도 보도했는데 다른 언론들이 받아주지도 안 하고 이미란 씨가 2017년도인가요? 예. 2016년에 세상을 16년도에 하셨겠어요. 그런 죽음을 됐을 때 만일 다른 어떤 사회의 어떤 저명한 인사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엄청난 보도가 나왔을 텐데 뭐 정치인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한 줄도 뭐 그 인터넷 신문에 한두 줄 나올 정도로 끝난 이런 걸 봤을 때 조선일보가 앞으로 무슨 짓을 저질릴지 정말 두렵습니다. 엊그제 보도에 코로나를 가지고 일본이 지금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6천 명이 됐는데 뭐 일본은 지금 연말을 잘 지내고 있다. 근데 대한민국은 코로나 백신을 확보 못해서 내년 봄에나 뭐 봄에 백신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추석이나 돼야 맞을 거다. 이래가지고 아니, 일본을 대단히 지금 코로나 이 방역이 대한민국보다 잘 된 것 같은 기사를 써가지고 선생님. 이런 짓도 벌리고 있더라.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알아요? 저도 요새 한국 언론 보면 제가 기가 차가지고 웃기는 게 이 표정을 좀 잘 좀 보세요. 예, 예.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요. 일본은 빨리 2월에 백신을 접종하기 확보를 했어요. 예. 2월에 벌써 백신 접종한대요. 그렇게 보도를 한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한국은 2월에나 확보를 했대. 아니, 한국이 더 빨라요, 확보한 거는. 아니, 바보, 자기네들이 그렇게 외국 보도를 할 적에 난 도대체 한국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난 바보, 뭐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똑같은 말도 일본도 지금 3월달, 4월달 돼도 확보 못했어요. 근데 거기는 일본은 3월에 백신을 접종을 시작한다고. 근데 2월달에도 다 못 맞춰. 그 말이 되는 비교예요. 조선일보도 잘 알 거예요. 너들 뻔뻔하게 하는 게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백신 확보를 같이 했더라도 우리가 훨씬 빠르게 어떤 그럼요. 예방주사를 일본보다 몇 배 빠르게 진행이 될 건데 그런 거 조선일보가 팍 나올 텐데 왜 그렇게 조선일보는 그런 그 왜곡 보도, 조작 보도, 거짓 보도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뭔지 이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악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요새 우리나라 텔레비 방송에 김오란 박사님이라고 많이 나오시잖아요. 예, 김오란. 그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저는 전 세계의 코로나 이걸로 여러 보건당국이 발표하는 거 다 보는데 저는 한국의 김오란 박사만큼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진짜 이성적으로 예측하시는 분이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방역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백신 확보를 하지 말고 교섭도 해가면서 가격도 깎아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깎아야죠. 무조건 가격도 깎아야 급하다고. 그렇게 하고 예. 어디 저 부작용 있나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급히 막 살려주세요 하고 달려가지 말고 뜸을 보자. 뜸을 들이면서 짱을 보자. 관찰을 하자.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백신 확보 전략이 그렇게 그 위치가 우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천천히 우리 리듬에 맞춰서 해오는 거예요. 일본은 사실은 백신 코로나, 일본의 방역 대책은 뭔지 아세요? 숨겨라요, 숨겨라. 일본 방역 대책은 검사를 안 하면 확진자가 안 나오죠. 아, 그게 그렇군요. 무슨 방역 대책이에요? 코로나 방역 이해가 나왔는데 박사님은 캐나다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네. 예, 거기하고 우리 대한민국 방역 그 대책이 어느 나라가 더 훨씬 더 앞서가 있나요? 우리나라하고 카나다가 어떻게 비깁니까? 캐나다가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아니요. 거예요? 거기는 개판이죠. 개판이에요? 네, 그래서 캐나다 거기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는 또 뭐냐면은 정부도 대처를 잘했어요. 딱 그냥 이제 최근에 입국할 때 보니까 딱 공항에서부터 휴대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뭐 진짜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거 다 배워가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그 몇몇 골칫덩이들 그거들만 빼놓고는 말을 잘 들었잖아요. 예. 근데 뭐 아니 이상한 교회들 그리고 또 밤에 밤에 그거 왜 그 불법 영업 같은 데 왜 돌아다녀요? 그 사람들이 다 퍼뜨릴 거. 예. 지금 진짜 말 안 듣는 것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유 정말. 그래서 하도 우리나라 사실 그 사람들 없었고 그랬으면은 지금 대만은 숫자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도 대만 방역이 약간 못했어요. 사실은 그 국제 정책 평가에.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 말썽쟁이들이 있었는데 대만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저 말썽쟁이들 때문에 저 방역에 지금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상태지만은 전 곧 잡힐 거라고 지금 사실은 원래 12월 23일, 4일이 동지잖아요, 동지. 예. 동지 때에 제일 많이 감염이 돼요. 그러면은 1월 달 요새가 피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겨울 엄동설한 지나가면서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저는 한국 방역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믿고 있어요. 네, 예, 예.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제가 제약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상당히 잘 알죠. 한국 방역 엄청 잘한 거예요. 네, 그 예. 뭐 국제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그건 증명되는 얘기. 거기에 대해서 딴소리하는 거는 그건 웃기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 이제 그 2021년 지난번 방송 5번 했잖아요. 네, 그때 박사님이 방송에서 방상훈에게 2가지 주문한 게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어, 안 했어요. 예? 근데 제 말 안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뭔지 다시 한번 이제 해가 넘겼으니까 다시 좀 주지를 시켜준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요구한 게 두 방상훈에게 개예요. 주문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요구한 게 두 개예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요새 그냥 반 말이에요. 그 신년사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그 요구사항을 좀 늘려볼까도 싶은데 약간 저번에 얘기한 건 두 개예요. 첫째로 우리 처제가 세상을 아직하면서 유서를 쓴 게 있어요. 유서가 3개라고 볼 수도 있고 2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방상훈 씨 가족한테 쓴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 처제의 죽음에 방상훈 씨 가족이 어떻게 관여 있다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처제가 마지막 가는 길에 방상훈 씨 가족한테 이 건은 제발 좀 해달라고 대신에 내가 영원히 묻겠다. 내가 입을 닫고 가겠다. 하면서 쓴 게 있어요.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밝히시진 제가 않지만 그거는 나중에 지금 이제 한 2가지 정도 사건을 기다리고 있군요, 선생님. 예, 뭐냐면은 언론 탐사 보도팀에서 본격적인 진짜 큰 한 방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전까지 해결하면 좋은데, 그 후에도, 그때까지도 해결 안 하면 전 이거 터뜨릴 거고, 또 하나 제가 방상훈 씨한테 요구를 하는 거는, 방영훈 씨, 지금 뭐, 방상훈 씨가 윤석열 총장님도 뭐, 뵙고 그러면서 검찰에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으시다며, 그러니까, 우리 처제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방영훈 씨네 합쳐가지고 5년 형을 만들어 놓으라고 제가 주문을 예, 했어요. 지난번 방송에서 네. 그렇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죠. 근데 요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뻔뻔하게 무슨 10년 사이에 뭐 할 소리를 하고 버팀목이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거 한 10년으로 올릴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방상훈 씨에 대해서 뭐 사실 제가 뭐 외국 살고 외국서 사업하는 사람이 방상훈 씨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요새 뭐 하시는 일 보니까 점점 저도 좀 반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일단은 저는 제 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상훈 씨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정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또 상식에 기인한 반응을 안 보이면 저는 방상훈 씨하고 저하고도 이제 낯불키는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나는 뭐, 낯불키는 관계가 싫으니까 예, 잠깐 그거는 방상훈 씨께서 결정하실 문제예요. 네. 예, 방상훈 씨한테 경고나 뭐 주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걸 했을 때 그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실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네, 그게 뭐 어떤 저는 유언을 얼마 안 남았어요. 공개한다든지 뭐 고발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예, 그거는 좀 기다려야 되는 일이죠. 일단 그 집에 관해서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 관해서 예. 상당히 무거운 것이 곧 터질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방사훈의 일단 어떤 일단 비자금 뭐 문제라고 보나요? 네, 뭐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건 터질 테니까 그때도 한번 또 뭐 참 그래서 제가 어, 선생님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선생님은 그 추운 엄동 설안에 검찰총장 탄핵 이제 위에서 농성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예.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검찰 개혁하고 조선일보 응징하고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싶어요. 이게 조선일보 응징을 더 크게 봐요. 그래서 저는 예, 검찰 개혁을 못하면은 조선일보 응징 못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조선일보 응징을 안 하잖아요. 검찰 개혁 못해요. 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아, 그래서 그게 예.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네. 같이 비슷한 시기에 해나가야 된다 네. 해서 우리가 네. 시작을 하는 거고, 네. 예, 네. 지금 시청자들이 궁금해했을 부분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한테 경고를 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뻔뻔하게 그렇게 나올 때 이제 그런 어떤 경고를 한 뒤에는 행동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럼요. 거기에는 제가 가서 농성도 포함됩니까? 행동에는? 아니, 선생님 몸 약해지긴 농성하지 김 마세요. 아유, 박사님이 고생할 명령만 텐데. 하면 저는 그 고공 농성이라도 할 의향이 있거든요. 아유, 선생님 몸 약해져 하지 마세요. 제가 좌우지간 예, 뭐 폭로, 예, 뭐 보도, 예, 또 고소 고발, 예. 그리고 조직화 이런 거를 할 테니까 선생님 몸 아프기 몸 근데 약해지시게 저는 농사 그런 거 지금 하지 마세요. 김 박사님보다 더 다급하고 빨리 하고 싶어요, 사실은. 김 박사님은 어떤 처제의 그런 참혹한 죽음에 분노하고 계시지만 저는 20년이 넘도록 조선일보에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시구나. 요즘에 조선일보들의 특히 민족주의자잖아요, 저는. 그 서울의 소리는 원래 제호가 민족의 소리고 이런데 어제 보도한 것만 보더라도 이런 매국 행위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우리 독립 선열들의 정신을 가지고라도 그분들이 저를 돌봐서라도 꼭 응징이 성공할 거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선생님 그러고 제가 왜 몇몇 법이 이제 도입돼야 된다, 법이 개정돼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을 처벌받는 거 그거 없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린 거는 내부자 고발에다 보호하는 법도 필요하지만은 분명히 신고하고 고발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도 처벌해야 된다. 그렇다지만은 요새 또 하는 왜 언론이 허위로 얘기하는 그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하는 거 손해배상. 꼭 해야 돼요. 근데 서울의 소리도 징벌적 손해배상 몇 건 걸리면 문 닫아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이 아닌 거를 보도를 안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거짓말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이란 게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한 거는 사실이 아닌가 하면 그 사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분명히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조선일보의 요즘 기사 절반이 그렇거든요. 자기가 분명히 사실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천문학적으로 징벌을 해야 돼요. 독일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해요. 캐나다는 아직 하고 있지 않나요? 캐나다서는 무서워요. 무서워요, 캐나다도. 캐나다서는 그 대신에 캐나다서는 사실을 얘기해. 예? 사실을 얘기한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허위로 그거 무서워요. 캐나다는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요. 사과한다고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올해 진짜 2021년이 검찰 개혁의 원년이 돼야 되고, 저는 자주간 이 박영훈 씨 이런 엄청난 엽기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그 주위의 그런 구조, 그 주위의 그런 메커니즘, 그거를 깨부시는 어떤 상시적인 운동을, 또 상시적인 조직을 만드는 그런 일 하나 원년이 돼서 올해 좌우지간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선생님께서 코칭을 좀 잘해주세요. 예, 일단 코로나 백신을 다 맞아서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안 받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모이고 해가지고 제약이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못 모이는 걸 아니까 윤석열 총장 그런 기각 같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안 겁나니까. 그렇군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아니 그거예요. 저게 지금 자기네가 그런 기각 판결 했다가는 몇십만이 앞에서 딱 모이는 걸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상시적인 조직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 이외에는 판검사, 언론, 재벌 이런 사람 겁내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아무도 많이 안 안 모여도 제가 국회 앞에다가 윤석열 탄핵하라고 리무진 버스에 크게 써놓고 자그마한 농성장이라도 차려놓으니까 만약 조선일보 앞에 그런 게 있다면 부담을 좀 느끼지 않을까요? 느낄 거예요. 근데 느낄 건데 예. 그냥 제가 선생님 농성을 제가 몸이 약해지시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하신다면은 예. 예? 예. 거기다가 플랜카드에다가 뭐라고 쓸 건가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예. 아주 뼈아픈. 근데 같이 하셔야지 농성하려면 김 박사님도 옆에 선생님, 제가 농성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미리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와서 그렇게 제가 예. 농성하는 거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제가 왜 카나다에서 예. 천문학적인 배상을 받겠다고 지금 소송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런 카나다 법에서는 그런 농성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카나다로 난 이민 안 가야겠네. 나는 취미 생활이 제가 농성인데. 돈을 못 받잖아요. 절대 카나다 저보고 가자고지 마세요. 안 갈 겁니다. 농성도 못 하는 나라에. 저기 선생님 제가 카나다에서 저기 제약회사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약하고 있는데 선생님 우리 검찰 개혁하시고 예. 이 방가 응징하고 카나다에 제가 우리 그 팀들 한번 쫙 카나다 경치 정말 좋아요. 예, 제가 한번 쫙 모실게요. 그럼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요. 아니 안 멀었어요. 아무튼 방상훈 사장한테는 우리가 이제 올해 새해 초에
경고한 걸 다시 주지시켰는데, 박용은 자기 부인 또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간 박용훈과 그 자식들에게 새해 들어서 우리가 경고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경고는 뭐, 이제 뭐 경고 좀 필요 없고, 이제 행동으로 들어갔어요. 행동으로 뭘 하겠다는 아니, 이런.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일단, 왜 재판해가지고 너네는 박살낸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나는 걔들이, 우리가 계속 공격을 갖다가 하면서, 뭐, 고발하고, 고소하고, 신고하고 하고 그러면은, 저는 절대적으로 자기네가 지금까지처럼 누렸던 그런 사회적인 특권은 난 못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공개할 거예요. 계속 공개.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제가 어떤 뭐 발설을 할 때 증인이 여러 명 있어야지 발설을 해요. 왜냐면 저쪽에서 공격 들어오면 내가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계속 4년 동안 모았어요. 제가 4년 동안 모으고 이제 자신 있다 그래가지고 서울의 소리하고 지금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한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제가 신경 쓰일 거예요. 저 가만 안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그것도 한번 그 양천 그 끔찍한 그 어린이 저 살인 사건 처참하게 죽은 사건 거기에 관해서 조선일보가 뭐라고 보도하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 이런 일이 이 사회에 있으니까 우리가 개탄다 그러면 야 개탄해?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니넨 더해. 막 계속 계속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잠깐 해야 되죠. 제가 법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 발목 붙이게 해야 되죠. 저는 뭐 얘들은 경고 필요 없어. 그냥 전 공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공격을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집에 관해서는 저는 뭐 경고가 뭐 일단 뭐 전쟁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고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보통 되죠. 경고한다 그러면 보통 뭐 경고하는 사람 치고 겁나는 사람 없잖아. 전 경고 안 해요. 경고해서 이제 뭐요? 경고 없이 기습을 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네? 경고 없이 기습으로 들어가겠다. 바로. 아니 기습을 몇 년, 4년째 참았다가 공격을 하는데 무슨 예. 기습이에요? 아니, 지금 혹시나 우리가 방송 5번 했는데 박용훈이 또 아들 데리고 도끼 들고 아파트 현관문에 찾아온 일은 없었습니까?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예. 선생님 제가 왜 박영훈 씨 가족 응징하자고 그 사람을 모은다가 페이스북 그룹을 예. 만들었어요. 자살한 방가 저 얘기라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따가 자료 화면 띄울게요. 예. 거기에 박영훈 씨 장남의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예, 예. 거기에. 그래서 내가 딱 안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누가 들어오면 누구랑 공동 친구가 나오잖아요. 예, 예. 거기에 이미랑 자기 어머니랑 나랑 셋이서 공동 친구면 이름이 그 장남 이름이 뭐 누구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 잘 들어왔어. 너 여기서 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내가 너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공격할 건가 잘 읽어봐. 그러더니 처음에는 이제 아닌 척하고 가만히 며칠 동안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예. 나 있어봐. 네가 있어봐. 네가 얼마큼 견디나 보다 그래가지고 네가 얼마큼 나쁜 놈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때릴 거고 이런 걸 계속 올렸거든요. 슬그머니 나가버리더라고요. 거기 이제 옛날에는 걔들이 도끼 들고 이렇게 왔던 거 있잖아요. 아유 용기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분한 척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자기 어머니 친정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을 못 참고 가서 공격을 한다 이러려고 한 거예요. 그것들이. 쇼를 한 게네요, 완전히.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네 딴에는 안 돌아가는 우리 저 처자가 맨날 그것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 니들은 대가리를 달그만 된 거지 쓰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네 딴에는 꾀를 쓴 게 옹창 뒤집어 쓰는 거죠. 그리고 돈 얘기도 자기 그 친정에서 뭐 몇십억을 가져갔다. 그러면 얘들 꾀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기네가 사귀고 싶은 그 돈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멍청한 친구들, 돈 많은 이 철없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래 친정에서 돈을 가져갔으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학대되지.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런 그룹하고만 살겠다고 친정에서 돈 가져갔다고 뻥을 치고 다닌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 한 붙어보자 그랬는데 돈 얘기는 붙어보면 뻔하잖아요. 돈 얘기를 들어가다가 여기서 딱 재판을 갖다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돈 얘기는 취하해 버렸어요. 아유, 이게 무슨 비열하고 저는 무슨 한국에 자기네가 최고의 권력자고 그러면 좀 당당하고 멋있고 좀 그렇게 싸우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겁하고 조선일보가 멋있는 줄 알아요. 지금 그 개뿔 무슨 와서 이렇게 흑석동에 집도 크잖아요. 싸우고 세상에 이렇게 용렬하고 비겁하고 그리고 아니 그 할머니가 지금 80이 넘어가지고 90을 바라보는 할머니 거기 쳐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보여드렸죠. 할머니한테도 이제 쳐들어가려고 할머니한테 제발 세 번을 썼어요. 제발 사람답게 사십시오 하고 또 저 할머니한테 경고장을 보냈더라고요. 개뿔. 아이고 누구한테 사람답게 살려고 그래. 언제 보냈어요? 웃기는 것들이 이것들요. 아니 진짜 얘가 그 생각하면 이거 근데 같이 내가 가만 안 둘려 그래 이것들요 정말. 제발 사람답게 살으라고 이런 경고장을 보냈어요? 내가 저 자료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그거 한번 보면 좋겠네. 언제 보냈어요? 그게 보내는 게? 네. 그 자료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나 진짜. 그러니까 뭐 얘들이 이게 아래도 없고. 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없고 아니 배틀말이 있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다음에 제발 사람답게 사십시오라는 그런 경고장을 자기 외할머니한테 보내는 게 말이 돼요? 참 다시 그래가지고 한번 그 엽기적인 행위,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깔깔거리고 박수를 치고 내가 해냈어 이런 이 얘기를 한 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거가 이번에 그 양천구 어린이 참혹하게 죽은 사건 그거 하고 자기 엄마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다음에 V자 두 개를 그리고 좋아하면서 춤을 추고 들어왔다 그러고 그거는 집에 들어올 때고 장례식장에서는 하도 분위기가 키키닥대가지고 신기해가지고 그 경비 보던 사람이 저희한테 제보를 하고 아니 어떤 거에도 엽기적이야. 난 이 사람들 훨씬 더 엽기적인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진짜 지금 정도만 분노하는 거 있잖아.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선생님 제가 까놓고 좀 시청자들한테도 여쭤보고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이렇게 처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따져야 된다. 난 이거 항의한다. 나 이거는 고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저를 용감하다 그래요. 선생님, 이게 용감한 거예요. 이게 정상이지. 왜 제가 용감한 거냐는 거예요. 저 용감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고 분노하고 아무 말 안 한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저 용감한 사람 아니에요. 왜 저를 용감하다 그래요? 이렇게 황당한 이런 일을 보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한국 사람들 진짜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돼요. 진짜 제가 그래서 여러분 분노할 때는 해야 되고 우리가 뭉칠 때 뭉쳐야 돼요. 그래서 저 용기 있단 말 절대로 전 그런 얘기를 때마다 내가 왜 용기 있어 이런 일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진짜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요. 그 당연한 일을 갖다가 그럼요. 용감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가 되죠. 일단 힘 그 있는 자들, 특히 검사 같은 사람한테 막 대들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대들면 당연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용기 있네. 검사한테 감히 대들어. 이게 지금 한국 사회고 검사나 판사나 이게 뭐가 엄청 잘못된 거예요. 엄청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할 소리는 한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이번 그 조선 방가 응징하면서 이 사회 풍토를 싹 바꿔버리죠. 한번 저는 저 나름대로 해볼게요. 선생님께서 좀 코칭을 좀 잘해주세요. 뭐 코치가 아니라 저는 그냥
되든 안 되든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코치가 아니라 행동을 할게요. 막 지난번 봤잖아요. 방간에 그 코리아나 호텔 가서 막 악쓰고 방가 이놈 어디서 그러고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저는 그때 선생님을 처음 봤어요. 선생님 영상을 예. 처음 봤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와, 저분 서울 가면 한번 뵙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 와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한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선 방가들의 엽기적인 폐류는 당연히 이건 뭐 용기가 있어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제 조선일보의 그러니까요. 비자금 이런 것도 곧 터뜨려진다. 야, 곧 그건 벌써 제가 그 탐사 보도 하시는 분들한테 예. 저 다 드렸고 그분들이 법률적인 그 검토를 굉장히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네. 하고 외국 그 탐사 기관들하고 또 연결이 됐더라고요. 예, 연결해서 같이 해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좀 시원하게 터트려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거 터지고 나면 제가 서울의 소리에 또 나와서 저기 또 그 사람들의 그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비리가 있었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또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관련해가지고 제가 미리 이것도 지금 이건 경고가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예, 예. 그 비자금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비자금 심부름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정치인들인가요? 정치인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정치인. 예.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회사에 일하시는 분들. 자, 빨리 자수해요. 나 이래저래 나는 당신네 이름도 그 범법 행위의 그 당사자로 지목을 하고 고소 고발에 반드시 당신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빨리 자수해. 나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어요. 자, 지금 얘기하면 그래서 굉장히 친한 사람도 있어요. 제 친한 이름하고- 사람 성한 김모 씨 빨리 자수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씨 김모 뭐 씨. 이씨 김모 성이 씨, 뭡니까 잘 아는 분이. 김모 씨. 김모 또- 씨, 김 네. XX 조선일보 비자금에 당신이 연루된 거 내가 알고 있다. 지난 알고 여름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 현위를 연루된 알고 거여가지고 있다. 우리- 그거죠. 저한테 비자금 보내는데 지가 보냈으니까 뭐 네. 자기가 알죠. 저 그 사람하고 친해요. 근데 우리가 친한 건 기- 친한 거고 친한 난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빨리 자수 네. 안 하면 난 고소 고발에 들어가. 네. 빨리 자수. 그다음에 백씨, 백씨도 있어요. 백씨, 예. 백씨는 뭐 이미 고소 고발이 일본에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조금 더 발표가 될 텐데. 자, 지금 백씨, 그다음에 조씨. 조씨도 있고요. 조씨, 네. 조씨 너 조심해. 조씨 너 내가 지금 딱 찍어보고 있어. 그 증인 협박하고 하는데 너 깊이 관련돼 알고 있어? 내가 너 반드시 고소 고발해. 근데 지금 난 이거 경고 안 해. 넌 반드시 고소 고발해. 빨리 자수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코리아나 호텔에서 뭐 증인 관리하는 사람 나 고소 고발해. 박영훈 씨만 깔끔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고소고발 안 하는 그런 무슨 신사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지. 였었어. 이제 아니야. 그러니까는 빨리 자수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 이 일을 그때 크게 벌리려고 그래요. 아무튼 이제 우리 김영수 박사님의 그 의지가 대단하다. 이건 분노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그런 그럼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또 서울의 소리도 뭐 한번 시작하면은 뭐 네가 죽을까 내가 죽을까 끝까지 가자는 이런 성향은 대한민국 어디 가서 서울의 소리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맞아 그 사람은 그래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아 뭘 바라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예. 제가 코치는 제대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상훈, 방용훈 조선일보에 지금 세에서 경고를 하고 방상훈은 경고를 했고 방용훈한테는 이제 경고는 끝났고 기습으로 바로 행동에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선일보의 비자금도 관계된 조모 씨, 백모 씨, 뭐 김모 씨 빨리 잘못을 반성하고
무릎 예. 꿇고 사과해라 이렇게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듣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예, 전 예. 사실은 그냥, 전 뭐, 제가 어떤 사람이란 거 장보다 잘 알 거예요. 어려서부터 저를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흐지부지 하는가, 아니면 끝장을 보는가, 그건 뭐, 저를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내가,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저랑 김영수 박사님 이렇게 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들 뻥치네. 그런다고 조선일보가 하나도 겁먹을 것 같지도 않다. 방상훈이는 오늘도 나와서 100년 동안 조선일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왔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앞으로 일본 민족. 일본과 뭐 이러고 일본을 위해서 해왔다면 아니, 그런데 앞으로 그분이 언론 사주를 오래 하셔가지고, 언어의 선택은 굉장히 정확하신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나라, 어떤 민족 특정을 안 하잖아요. 굉장히 그 언어 선택을 잘 하시는 거죠. 지금 전두환이도 그 조선일보 방상훈 앞에서 꾹뻑 고개를 숙이고 그런 일도 있어요. 사진 보니까. 전두환, 전두환 그분은 전두환이는 속은 것 강적이에요. 같아. 아무것도 전두환 그분은 아닌데 힘 있는 강적이에요. 줄 알고 가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봐서는 방상훈이 방용호이는 뭐 하나의 그 아무것도 아닌 시정 잡배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선생님, 제가 우리 집이 고향이 경상도잖아요. 예, 그래서 뭐 가끔가다 말하다 하다 보면 또 외국에 오래 살니까 경상도 자체가 예, 튀어나와요. 예. 니나 내나.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방상훈이나 방용훈이 뭐 그 외국에 가서 뭐 MIT 공대에서 박사학위 딴 것도 없고 뭐 이런 그 캐나다 가서 재학 교사도 안 하고 김영수 박사님보다 한참 뭐 아래잖아요 사실은. 뭐 공부야 제가 좀 잘했죠. 근데 공부 잘한 거야 뭐 그러니까 학교 때 성적표가 조금 좋은 거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맨날 얘기가 예, 어려운 사람을 내 꾀, 내 능력, 내 자원을 가지고 잘 살게 만들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했다. 이게 왕이죠. 그게 최고죠. 아픈 사람을 아무튼 낫게 했다. 예, 어려운 사람 일어서게 했다. 그리고 고민 많은 사람 해결했다. 이게 최고죠. 무슨 뭐 학교 자원에 나온 거야. 뭐. 아무튼 패륜 엽기계정이 패륜 반가 네. 올 2021년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을 좀 네.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선생님, 예, 예. 내가 보는 그 친구들 끝났어요. 끝났어. 내가 보니 끝났어요. 아, 한 자지간 저는 뭐 선생님이 뭐 100년 100살 뭐 얘기하시는데 그 필요 없어요. 올 연말이면 끝나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선생님 전 사실은 제가 좀 뭐 하지만 전 작년에 끝날 줄 알았어요. 예, 작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작년에는 사실은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코비드 때문에 그랬죠. 예, 뭐 그때 오셔가지고 12월 말까지 끝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믿지 선생님 제가 않았어요. 가을에 저 12월 말까지 끝을 보자고 제가 예, 그랬잖아요.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코비드 때문에 뭐 저희가 활동을 제대로 못했죠. 못했죠. 아무튼 그 조선일보 운명은 2021년도를 넘기기가 힘들 거다. 우리 김영수 박사님의 머리 좋으신 김영수 박사님의 정확한 진단이라 믿고 저는 희망. 진단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인데 우리가 이렇게 폐륜 조선 방가 응징해야 된다는 명문 좀 시청자한테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언론사들한테 조선 방가 이런 언론이다 좀 고자질 좀 해주십시오. 이런 나쁜 사람이다.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죠. 예. 선생님, 조선일보에 근무하시는 분들 속고 있지 않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타파라는 곳에서 만든 두 족벌 언론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열심히 하신 분인데 조선일보가 과거에 그런 친일 행위를 했다는 거를 모르고 들어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기자라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선배고 최고의 엘리트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네가 근무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모르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장자연 사건 터졌을 적에 그 김대중 그 주필이 뭐라고 썼습니까? 아, 우리 조선일보 가족은 절대로 자기네 오너가 거기에 관련이 없을 거라고 믿는다. 자기네 오너가 만약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조선일보 가족들은 다 떠날 것이다. 라고 썼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줄줄이 엮여 있잖아요. 근데 안 떠나잖아요. 제가 조선일보 사실은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한번 오너라고 자기네들이 모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관해서 한번 회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냥 경쟁적으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는 그것만이 그 인생에 가는 길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생각이 없이 그 오너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미워해, 저 사람을 공격해 그러면은 그것이 옳거나 그러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막 그냥 그 사람을 공격해 되고 하는 일이 그게 여러분이 나이 드시고 나면은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씀 제가 진짜 꼭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그 쪽에 제 친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선생님도 다 이제 은퇴도 하셨는데 다 좋은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친구들 데려다가 저런 엽기적인 그런 그 사주들이 전 다 그 사주들이 속인 거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외람되게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속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외람되게 드리는 말로 오늘 인터뷰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저기 박사님 연초에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래요. 제가 한번 맛있는 건 모실게요. 저긴데 맛있는 게 뭐가 있는? 요즘에 제가 입맛이 없어서 산삼 깍두기 이런 거 아니면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산삼 깍두기 하는 집이나 좀 알아봐 주십시오. 네, 제가 알아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